네, 잘 쉬셨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보철을 하니까 일반 아날로그 보철에 비해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작은 그 강의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좋은 디지털 보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시스템, 두 번째가 디지털 프랩, 그리고 소재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고 본딩의 중요성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핸들링,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수복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캐너 몇 종을 지금 넣어봤는데요. 이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구강 내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게 맞습니다만, 그 각 스캐너 회사에 따라서 조금 특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거는 주로 이렇게, 다른 어떤 기공소나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전송을 주로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원내에서 가공하는 게 좀 목적인 게 있고, 또 어떤 스캐너는 타 장비들과 좀 더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 프렌들리해서 이 데이터를 저쪽에서 이용하기 쉽고, 저쪽 아무 기계에서나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제 자기네 패밀리 안에서는 정말 완벽한데, 요게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조금 좀 데이터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디지털을 접하실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이 디지털을 가지고 어떤 곳까지 나는 하겠다에 따라서 스캐너도 선택하는 그 폭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좀 이해해달라고, 이해할 때 이거 좀 생각해달라고 넣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캐너뿐만 아니라 밀링기도, 지금 이제 이 두 개는 오스템에서 나오는 밀링기죠. 좌측은 4축 밀링기, 우측은 우측 밀링기인데요. 얼핏 보면 같아 보이고 축만 하나 다르니까 하는 일은 비슷하겠지. 실제로도 여기 브로셔를 보면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왼쪽에 그 4축이나 오른쪽에 우측이나 이 밀링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 써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4축 밀링기는 이제 블락을 쓴다, 우측 밀링기는 이제 주로 디스크를 쓴다, 이제 이런 차이인데,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4축 밀링기는 세라믹을 밀링하는데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 밀링기는 세라믹은 좀 별로예요. 우측 밀링기는 지르코니아, PMMA,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소재, 이런 거. 아니면 우측 밀링기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죠. 왜냐하면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크 쪽이 소재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왁스를 밀링한다든지 이렇게 좀 두 개가 사실은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고 나는 세라믹을 주로 할 사람인데 우측 밀링기 샀다, 이러면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라믹은 거의 안 해, 그런데 4축 밀링기를 샀다, 그럼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을 꼭 잘 이해해달라. 3D 프린터도 비슷합니다. 좌측에 이제 DLP 타입이고, 역시 이것도 둘 다 오스템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측은 이제 LCD 타입입니다. 이게 방식에 따른, 광중압 방식에 따른 차이긴 한데, 그 차이보다도 예를 들면 좌측은 좀 약간 매스 프로덕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다면, 우측의 LCD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양을 좀 빨리 만들어내는 거,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비할 때에는 그 시스템의 특성을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레퍼레이션입니다. 디지털 프랩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 디지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 프랩이라는 얘기를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 손으로 프랩하는 거지 무슨 로봇이 프랩하는 것도 아닌데 디지털 프랩이 무슨 얘기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손으로 하는 건 맞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프랩하는 건 맞는데요. 디지털 기계의 특성에 맞춰서 프랩을 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렇게 이제 밀링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프랩하고 스캔 뜬 거 결국은 밀링기가 저렇게 밀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골드 캐스팅 같은 거 하려면은 왁스업을 해서 이 왁스 패턴을 이렇게 뽑아내죠. 그리고 보시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왁스 패턴이 주변에 보면 그냥 우둘두둘합니다.
그죠? 저희가 프랩은 최선을 다해서 했더라도 막상 이 왁스 패턴 딱 찍어보면은 저렇게 우둘두둘한데 저게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어차피 제 메모를 한 다음에 골드를 캐스팅 하잖아요. 골드가 얼마나 그 유연합니까? 연성, 전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그 우둘두둘한 마진 같은 것조차도 전부 다 잘 깨끗하게 만들어지니까 저희가 잘 몰랐는데 이걸 세라믹은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거 보시면 굉장히 매끈하게 지금 깎여져 있죠. 마진 보십시오. 마진도 아주 그냥 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만약에 우측같이 프랩해 놓고 스캔 떠서 밀링을 하면 저 밀링기가 저거를 저렇게 골드 아까 저 왁스처럼 저렇게 다 재현할 수 있을까요? 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깨지죠. 재현을 못 하니까 억지를 쓰다 보니까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왁스가 아니다. 저희는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밀링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프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밀링기가 밀링할 수 있게 프랩해야 됩니다. 밀링기가 저희가 해놓은 프랩을 잘 이해를 해서 취핑도 안 나고 깨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이렇게 프랩을 하는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좀 이렇게 경사도가 충분히 지게 해줘야 돼요. 저희가 보통 프랩할 때 6도 경사막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라믹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중에 세팅할 때 그 시멘트가 번딩하고 시멘트가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6도 이상. 그리고 뭐 엑시드 앵글 그 윙 쪽은 뭐 90도 혹은 100도 뭐 요 언저리. 그거보다 예를 들면 골드처럼 거기 윙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거 다 깨집니다. 얇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특히나 펄팔 월 쪽 같은 경우에 에모나 디오 뭐 이런 월을 가지고 펄팔 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두께는 한 1mm 정도 좀 충분히 두께를 충분히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 펑셔널 커스프는 조금 더 두껍게 한 1.5mm 그다음에 이행부는 좀 원만하게 그죠? 아까 밀링기가 이행부를 이렇게 각지게 깎을 수가 없습니다.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프랩 자체도 좀 원만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거 이외의 모든 라인 앵글은 가능한 한 부드러우면서도 직선에 가깝게 그렇게 프랩을 해주셔야 이 밀링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밀링 바가 어떤 프랩한 형태를 한번 깎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훅 훑어보면서 깎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깎겠습니까? 이런 거 밀링 바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깎기 위해서는 밀링 바가 좀 과하게 깎아야 되는 뭐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프랩을 뭐 내가 더 잘하자 이런 거보다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밀링이 가능하도록 프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혹자들은 이제 세라믹 프랩 하면은 엄청 많이 깎는 줄 아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맥스 프로토콜이거든요. 이맥스의 그 투스 리덕션 프로토콜인데 구치부나 전치부 공이 다 1mm입니다. 펑셔널 커스프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냥 1mm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이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막연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세라믹이 자꾸 깨질 거다라는 그런 그 불안감 때문인데 실제로 세라믹 파절은 이대로만 지켜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랩 원칙만 지켜주시면 세라믹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소재가 아닙니다. 정말 튼튼하고 정말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내가 프랩을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손이 로봇이다. 뭐 전혀 진동도 없다.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장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랩을 잘 하는데 어떤 장비를 쓰면 좀 도움이 될까? 여기서 한번 장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쓰면 좋을까요? 제일 이제 초기에 흔했던 게 이 울트라소닉. 저희가 이제 스케일러는 다 붙어 있으니까 그 스케일러 울트라소닉을 이용해서 스케일러 이외에는 다 뭐죠? 다 로터리 인스트루먼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서 삭제를 하는 인스트루먼트인데 이 울트라소닉은 이제 진동자니까 진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팁을 연결해 보자 해서 이런 팁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박스를 프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숄더, 쉔퍼 이런 쪽을 프랩할 수 있는 진동자가 여기 달려 있어서 그걸 스케일러에다 꽂고 이렇게 밟으면 작동을 시키면 진동을 통해서 이제 깎으니까
로터리로 깎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울트라소닉은 일단 너무 셉니다. 이게 24,000Hz여가지고 그 진동 그 폭도 크고 그리고 파워도 너무 세가지고 저렇게 세밀하게 다듬기에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서 저는 사실 요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뭘 쓰냐면 소닉을 씁니다. 울트라소닉이 아니라 소닉을 쓰는데 얘는 이제 6,000Hz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선생님들 그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오스템에서 지금 이 핸드피스인데요. 이게 지금 소닉 플렉스라고 해서 카보에서 나오는 건데 이 소닉 핸드피스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하시면 환자가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뭐 이런 광고 몇 년 전에 많이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장비를 이용해서 저는 프랩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제 그 팁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요. 저는 딱 6개 쓰는데 박스 프랩 하는 거, MODO용 박스 프랩, 그다음에 MODO용 그 쉐이핑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는데 쓰는 거, 그다음 하나는 숄더바, 하나는 쉔퍼바의 팁을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프랩을 어느 정도 로터리 인스트루먼트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연결해서 이제 이건 이제 하이스피드에 연결하니까요. 여기서 해서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마진이며 아니면은 경계부, 카보 서피스 마진 같은 것도 아주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거 제가 이제 전치부에 딥쉔퍼 프랩하고 난 다음에 로터리 인스트루먼트로 프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소닉으로 바꿔 넣은 겁니다. 이 보시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00Hz로 부드럽게 떨고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다듬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기가 다이아몬드 스트릭 가지고 이렇게 폴리싱하는 것처럼 마진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마진 지나갈 때 피가 안 나죠. 왜냐하면 진동을 하고 있는 거지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진에 바짝 대고 해도 브리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세워서 한 건 뭐냐면 이제 아주 날카로운 라인 앵글을 죽이기 위해서 쟤를 가지고 한번 쓱쓱 지나가만 줘도 라인 앵글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는 디지털 프랩이 되는 거죠. 나중에 밀링하는데 아주 친화적으로 저럴 때 꼭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아는 만큼 뭐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프랩도 보이는 만큼 저희가 보이는 만큼 프랩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룻베 내지는 뭐 룻베나 혹은 현미경 이런 등등을 사용해서 우리의 나안으로 이렇게 프랩에서 보는 마진과 그 날카로운 라인 앵글을 보는 것보다 확대해서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거 사용하시기 좀 바라고요. 이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면은 진단과 치료 계획 더 잘 세울 수 있죠. 잘 보이니까.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도 쉽고 그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도 쉽고요. 그다음에 환자한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서 촬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랑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고 서로 얘기하기도 좋고. 기록도 남을 수 있고 이런 거 좋은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자세입니다. 저희 치과 의사들이 자꾸 이렇게 뭐 가까이 보려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자세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룻베가 됐던 현미경이 됐던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하게 되면 이 초점거리 이내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좋은 자세를 가질 수가 있고 건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치과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태까지 이전 시간까지 계속 제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재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도 계속 소재가 뭐 강도가 어쩌니 뭐 밀링성이 어쩌니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세라믹 가지고 하는 거 요 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뭐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이나 브릿지 정도를 밀링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 소재를 어떤 거 쓸까? 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많은 소재 중에 꼭 필요한 거, 꼭 거기에 써야 되는 그 소재는 사실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특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기계적 특성, 메카니컬 프로퍼티. 그러니까 블럭이 됐던 디스크가 됐던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의 물리적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쉐이드하고 트랜스페런시 같은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왜 스텀프 칼라 안에 이제 프랩하고 난 지대치의 색에 따라서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서 그 비춰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소재여도 LT, Low Transparency를 쓸 것인가, HT를 쓸 것인가, High Transparency를 쓸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좀 달리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그 소재에 따라서 후 처리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First Party 계열의 그 소재는 반드시 불산 에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레인 처리를 하고 반딩을 해야 되는데 이 지르코니아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루팅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하이브리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지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레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불산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리텐션에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소재가 어떤 종류의 하이브리드 세라믹인지에 따라서 불산 애칭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불산 애칭을 하면 안 되고 샌드블라스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소재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희가 좋은 보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밀링성입니다. 특히나 약간 초보들 있죠. 이제 내가 캐드캠을 이용해서 수복물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엣지 스테빌리티가 좋은 거, 예를 들면은 하이브리드 세라믹이죠. 이제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취핑도 적게 나고 마진도 훨씬 더 잘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씩 익숙해지다 보면 프랩도 익숙해지고 디자인이라든지 뭐 밀링에 대한 이해도 점점 높아지게 되면 이 엣지 스테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굉장히 예민한 거. 대표적인 게 이제 퍼스트 파티 포셀린 같은 거, 이런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프랩, 디자인, 밀링해도 그 소재에 대한 특성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깨지는 일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해도, 엣지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번딩입니다. 저희가 이 돼지 본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세라믹 다루는 거는 좀 굉장히 복잡한 번딩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뭘 이해해야 되냐? 자, 우리가 치아에다가 세라믹,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라미네이트가 이제 세라믹이 대표적이니까 라미네이트를 한번 붙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그 사이에 이해해야 될 거는 치아 쪽의 애칭, 그리고 세라믹 쪽에 불산 애칭 있죠. 양쪽에. 그리고 그 중간에 세라믹 쪽에 실레인을 발라야 되고 치아 쪽에는 번딩을 발라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시멘트가 개재해야 되고, 이런 각 단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하나하나의 단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원래 이 다음 슬라이드는 고려해야 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그냥 제목만 넣었고요. 이런 거 꼭 이해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치관의 엑시알 랭스가 너무 짧아서, 예를 들면 4mm 이하다 뭐 이러면 RMGI 가지고 치아 쪽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치아가 4mm 이상 정도 엑시알 랭스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치아 쪽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RMGI 가지고도 충분히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라믹은 일단 소재 자체가 얇고 그 얇은 두께에서 어떤 특정한 강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치아와 완전히 번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MGI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레진 시멘트를 쓰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레진 시멘트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4세대부터죠. 레진 덴틴 번딩이 되는 게 4세대부터니까 4, 5, 6, 7. 지금 현재 뭐 8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사실 8세대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7세대까지 4, 5, 6, 7에 대한 각 세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거기에 맞는 레진 시멘트 내지는 번딩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칭이냐 혹은 셀프 애칭이냐, 지금 보시면 이게 마일드 셀프 애칭 단계와 그다음 모디파잉 단계,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셀프 애칭이라고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사용하기가 쉽죠. 사용자 편의성이 좀 높은 대신에 그 대신에 번딩력은 좀 떨어지죠. 그럼 번딩력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불산이 아니라 인산 애칭과 그 다음에 린싱, 그리고 이거를 컨디션하는 과정을 통한 정확한 4세대 번딩을 해야 되는데, 요거 잘못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수분이 막 말라버린다든지 그러면 드라잉 되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속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딩제와 각 세대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저희가 원하는 좋은 번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병원에 사용하는 각종 번딩제인데요. 뭐 본딩제가 뭐 저렇게 쓸데없이 많을까? 왜냐하면 각각의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가 다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이 환자를 위해서, 이 케이스를 위해서 선택한 그 임상을 위해서는 꼭 저 번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4, 5, 6, 7 요 세대별에 해당하는 선생님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도도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셀프 애칭제는 이제 셀프 애칭, 레진 시멘트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번딩을 하고 그리고 레진 시멘트를 사용하는 또 대표적인 거는 지금 보시는 3M에서 나오는 그 제품과 이보클라에서 나오는 저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보클라 제품이 이제 저희 6세대 번딩을 사용한 레진 시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꼭 좀 잘 이해해 주셔서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와
그리고 그 소재가 적용되는 임상 케이스에서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뭐 루틴이든 바운딩이든 혹은 셀프 애칭이든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핸들링입니다. 자, 밀링 다 잘 됐어요. 그다음 환자 구강 내 막 어댑테이션도 보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불산 애칭을 하고 그러니까 세라믹 내면에 불산 애칭을 하고 실레인까지 처리를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기공소에서 만들어 오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처리가 다 돼 있거든요. 이거 환자 구강 내에서 시접 몇 번 하고 나면은 사실 그 시멘에 대한 반딩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댑테이션 몇 번 보고 물로 이렇게 씻은 다음에 이제 깨끗해졌겠지. 그리고 거기다 레진 시멘트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이버클린이라고 하는 건 뭐 특정 제품이긴 한데 요거를 써서 시적을 다 끝낸 다음에 재로 한번 닦아주면 그럼 거의 95% 이상 원 상태대로 복귀되는 뭐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원내에서 직접 불산 애칭하고 실레인 도포하고 뭐 이러시는 그 병원이면 상관없고요. 그게 아니라 기공소나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경우에는 이런 정도 갖고 계시는 그 정도는 좀 핸들링 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 모노본드라는 게 이제 이게 실레인입니다. 실레인 처리는 원내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실레인을 하나 정도는 구비하시고 계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잠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멀티링크에서 이거 잠깐 나왔었는데 요 세트를 구입하시면 요게 실레인입니다. 요 들어있는 이 실레인 한 병만 가지면 사실 웬만한 병원에서는 저 실레인 한 병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정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하나 정도 있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 프라이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탈에다가 발라놓으면 반딩이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지르코니아 내면에 도포를 하게 되면 지르코니아와 시멘트의 그 접착이 거기서의 그 결합이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그 프라이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사용해 주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사실 접착력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표면을요. 도제 같은 경우에 세라믹 종류는 내면을 불산 애칭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불산 애칭과 실레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지르코니아는 내면을 애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산 애칭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또 샌드를 치자니 까딱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테트라고날에서 모노클리닉으로 오히려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서 지르코니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샌드 블라스팅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결합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프라이머가 몇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포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환자를 볼 때 가능한 한 좀 편안하게 환자도 편하고 저희도 프랩하기도 편하고 이런저런 그 레스토레이션을 핸들링하기도 편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그 실리콘 소재의 그 게이트라 옵트라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저거 입안에 환자한테 이렇게 싹 껴놓으면 환자도 편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미러 리트랙션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 굉장히 좋아서 선생님들 한번 꼭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라는 게 저 옵트라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하시면 이 디지털 그 보철에 접근하는데 조금 더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